많이 많이 부탁드리고요. 더불어 채팅 매너도 함께 꼭 부탁드릴게요. 여러분, 앱 커뮤니티에 사진을 올려주시면 라이브로 실시간 설명해드리니까 적극 활용해주시고요. 앱으로도 라이브를 보실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지금 바로 접속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2주마다 월요일에 찾아뵙는 성형외과 의사 홍진주입니다. JJ 성형외과 홍진주 원장입니다. 오늘은 제가 오랜만에 혼자 진행을 해보겠는데요. 지난 시간에 성형 속설에 대해서 그게 진실인지 거짓인지, 사실 대개 이제 성형외과 의사가 이렇게 가지고 나온 내용들은 상담하다 보면 전혀 그 사실과 진실과 좀 달리 알고 계시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제가 하나 이제 생각나는 거를 이제 조금 추려가지고 알려드리려고 그래요. 그 자료하고 같이요. 그래서 지난번에 이제 했던 거에서 마지막으로 좀 제가 그 정확하게 끝내지 않은 게 있어요. 그 인폴드, 인아웃폴드, 아웃폴드 이렇게 이제 세 가지를 이제 이제 그 원하신다고 쌍꺼풀의 타입으로서요. 그래서 저는 인폴드 해주세요. 저는 아웃폴드 해주세요. 저는 인아웃폴드 해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지금 제가 요 가지고 나온 이 슬라이드에 안녕하세요, 상크미님, 인선님, 서예림님, 금분신님 안녕하세요. 세이님 안녕하세요. 딸기팔공님 안녕하세요. 네, 인폴드, 인아웃폴드, 아웃폴드가 순서대로 지금 여기 아웃폴드고요. 인아웃폴드고 인폴드예요. 그 차이는요, 사실은 얼마나 예쁘고 안 예쁘고에 따라서 결정나는 게 아니고요. 맨 앞쪽 부분이 쌍꺼풀 라인하고 눈매하고가 서로 붙었는지 떨어졌는지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 거거든요. 이렇게 붙은 것을 이렇게 앞에 쌍꺼풀 라인하고 눈매 라인하고 붙은 것을 인폴드라고 하고 떨어지는 것을 아웃폴드라고 하는데요. 붙지도 떨어지지도 않는 그런 스타일의 모양을 인아웃폴드라고 하는데요. 기본적으로 인아웃폴드는 몽고주름이 좀 약한 경우에 생기겠죠. 왜냐하면 인폴드라는 게 사실은 서양 사람들한테는 없어요. 인폴드라는 게 서양 사람들에서는 이 몽고주름이 없기 때문에 인폴드는 몽고주름하고 쌍꺼풀 라인이 만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인폴드는 사실은 동양 사람들한테만 있는 현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아웃폴드에서는 사실 어떤 분들은 여기서 이제 아웃폴드 하면 어색하니까 전 꼭 인폴드 해주세요. 또 다른 이제 쌍꺼풀 아웃폴드로 된 거를 어색하다고 생각하시고 이거 재수술하시려는 분들 있는데요. 그 어색한 원인이 사실 인폴드, 아웃폴드가 문제라서가 아니라 다른 요소인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데 인폴드, 아웃폴드에 아주 너무 집착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러지 않는 게 사실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돼요. 네, 그렇죠. 인아웃폴드는 그 중간 정도, 그러니까 몽고주름이 굉장히 약해져 있는 상태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성형수술 중에서 가장 부작용이 쉽게 오는 수술은 코 수술이 맞나요? 사실 성형수술의 부작용은요, 모든 다른 외과 수술에서 생길 수 있는 부작용하고 같죠. 그러나 훨씬 더 사실은 다른 외과 수술에서 생기는 부작용보다는 훨씬 더 우리가 예측 가능한 것들이 많죠. 만약에 그게 예측 가능하지 않다면 이렇게 건강한 성형외과, 아무 문제가 없는 분한테 이렇게 권하기는 어렵죠. 그런데 간혹 가다가 이제 이게 어떤 기능적인 목적이 아니라 이게 순전히 사실 예뻐지려고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기능적인 부분이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있죠. 그러면은 느끼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굉장히 힘들고 또 어려운 부작용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 거죠. 코 수술은 보형물을 썼을 때 염증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부작용이 쉽게 오는 수술이라고 알려져 있을 수도 있는데요.
보형물은 사실 가순 보형물도 있고요. 또 치과에서 우리 치아를 대신하는 임플란트 있잖아요. 그것도 보형물이에요. 그런 경우에 보형물은 우리 몸이 아니기 때문에 문제가 생길 경우에는 교체해 줘야 하는 거고, 사실 보형물을 사용하는 성형수술들은 다 비슷한 문제의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죠. 네. 근데 사실 일반적으로 코성형에 사용하는 그 보형물이 아주 그렇게 치명적인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는 매우 드물죠. 네. 그리고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인폴드, 인아웃폴드 그렇게 설명을 드렸어요. 그리고 이제 많은 분들이 잘못 생각하시고 있는 게 지방 주입은 흡수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정말 그렇게 굳게 믿고 계신 분들도 많고요. 지방 주입은 근데 이렇게 지금 여기 줄줄 흐르는 이런 식용유나 이런 올리브유나 또 이렇게 버터 같은 그런 지방을 넣는 게 아니라요. 지방 주입은 세포를 넣는 거예요. 세포 보여드릴까요? 세포. 지금 이게 지방세포예요. 지방세포 지금 이게 한 400배, 200배 그 정도예요.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한 200배 현미경 그러면은 그 우리 중학교 때 그 장난감 같은 현미경이 200배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 정도에서 이렇게 크게 나온다는 거죠. 이거 하나가 세포거든요. 이거 하나. 이걸 이제 자세히 그려보면은요. 이게 이제 지방세포예요. 왜 세포에는 핵이 있다고 그러죠. 핵이 있고. 네. 또 뭐 여기 미토콘드리아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골지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그 세포의 기능을 만드는 기능을 담당하는 그런 소기관들이 있고요. 나머지 대부분은 이렇게 지방을 싸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방은 우리 몸에서 존재하기 위해서는요. 이렇게 지방 세포로서 존재해야지 아까처럼 그냥 줄줄 흐르는 기름이라든지 또 버터 같은 형태의 그러니까 그 유리 지방이라고 하거든요. 유리 지방 형태로, 그러니까 유리 free fat, 그러니까 그냥 자유롭게 자기 맘대로 돌아다니는 그런 지방의 형태로는 존재할 수가 없어요. 만약에 그런 것들이 우리 몸에 주입된다면 금방 우리 백혈구에 의해서 제거되죠. 우리 몸에 지방 주입을 하는 경우에는 바로 이렇게 지방 세포가 주사기에 의해서 주입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지방 세포는 말이죠. 생각보다 굉장히 크기 때문에 우리 조직 사이를 흘러다니거나 그럴 수가 없어요. 그리고 또 일단 생착이 되면은 그 세포로서 계속 우리가 정말 생명을 다하는 날까지 계속 살아가죠, 같이. 네. 그래서 이렇게 원하건 원치 않건 이렇게 잘못하면 울퉁불퉁한 모양을 이룰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지방 주입은 사실은 우리가 이제 동안 성형 그래서 제일 이제 많이 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아마 필러하고 그 다음에 지방 주입일 거예요. 이 지방 주입은 한번 세포가 저렇게 생착이 되면은요, 시간이 지나면서 흡수되지 않죠. 지방세포가 흡수된다는 것은 초기에 생착되기 전에 생착에 실패한 세포들이 사라지는 걸 얘기하는 거죠. 사라진다는 건 우리 몸의 백혈구가 지방세포, 그러니까 생착에 실패한 지방세포를 잡아먹는 거예요. 잡아먹어서 우리 몸 바깥으로 여러 배출기관을 통해서 콩팥으로도 나가고 간을 통해서도 나가고 그렇게 나가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일단 생착이 되면은 계속 이렇게 잘 살고 있는 거죠. 근데 지금 이분 보면은 이렇게 지방 주입을 했는데 이렇게 울퉁불퉁하잖아요. 이게 저는 사실 이렇게 울퉁불퉁한 거는 당연히 원하시는 분들이 없겠죠. 근데 왜 이렇게 간혹 가다가 이렇게 시술들이 이루어지냐면 말이죠. 지방을요. 주름을 없애려고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지금 요게 이제 젊은 피부고요.
요건 이제 나이가 드신 분의 피부죠. 그 차이가 이제 기본적으로 그 조직의 밀도가 떨어지는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주름들이 파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걸 개선하기 위해서 뭔가를 집어넣죠. 이렇게 뭔가를 집어넣죠. 이렇게 뭔가를 집어넣는데 이걸 집어넣을 때 주름을 없애려면은 얕은 층에 집어넣어야지 더 좋겠죠. 이렇게 얕은 층에 넣을수록 더 주름이 잘 펴질 거 아니에요. 이 깊은 층에다가 지방을 넣으면은요, 사실은 이거 뭐 넣은 거냐 만 거냐 뭐 이렇게 그 넣는지 안 넣는지 또 주름에 영향을 못 가겠죠. 그래서 이 주름을 없애기 위해서 이렇게 얕은 층에 넣어요. 근데 문제는 그 넣은 자리 옆쪽 부분에 또 다른 주름이 생기거든요. 아까 제가 보여드린 사진 중에서 지금 이렇게 요런 부분에는 지방을 넣은 부분이에요. 지방 없는 부분 또는 지방이 상대적으로 덜 들어간 부분에는 오히려 더 깊은 주름이 생기고 또 그거에 따라서 더 울퉁불퉁하거든요. 그러니까 지방 주입을 이거는 사실 의사들마다 생각이 다른데 저는 생각이 지방 주입은 주름을 없애기 위한 시술을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지방은 볼륨, 그러니까 특히 뭐 앞광대라든지 또 이 관자놀이라든지 이런 볼륨을 개선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굉장히 유용하다고 생각하죠. 지금 어쨌든 지방이 생착된 지방은 흡수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게 요 주제의 결론입니다. 그러니까 지방 주입 사실은 조심해서 하셔야 하고요. 그러니까 목적을 좀 뚜렷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네, 그래서 지방 주입은 뭐 이렇게 아주 많이 되는 많이 시술되고 있는 노화 시술 중에 하나인데요. 이렇게 주름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좀 문제가 있을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제 간혹 가다가 지방 주입했는데 팔자주름에다가 지방 주입했는데 금방 없어지더라. 그거 지방 흡수된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팔자주름에 지방을 주입하면 일시적으로 사실은 팔자주름이 완화가 되죠. 사실 그걸 보고 팔자주름에는 지방 주입을 해요. 필러도 그렇고. 근데 사실은 팔자주름이라는 게 굉장히 다이나믹한데요. 계속 접히는 부분이죠. 문으로 치면 그 옆에 힌지가 열었다 닫았다 그렇게 생기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이 계속적으로 접히고 펴지면은 그 안에 지방이 있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이식된 지방이 계속 생존한다 하더라도 주름은 또 생기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방 자체가 사실 있다고 해서, 지방세포가 생존한다고 해서 주름이 지속적으로 없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네. 설명 좀, 저희 질문 좀 받을까요? 비절개 쌍꺼풀 수술은 언젠가는 풀리나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비절개 쌍꺼풀 수술 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 매몰법인데 사실은 하고 나서도 뭐 평생 가시는 분도 계시고요. 또 해서 금방 풀리시는 분도 있죠. 그거는 여러 가지 이제 눈꺼풀의 그 두께라든지 또 조직이 얼마나 좀 타이트한지 이런 거에 따라서 많이 달라지고요. 한 가지 확실한 건 비절개 쌍꺼풀 수술이라고 해서 꼭 풀리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단지 이제 풀릴 확률이 높아지는 거죠. 윤희정님, 인중축소술 흉은 100%라는 말이 있던데 궁금합니다. 네, 인중축소 수술은 네, 흉터 확실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인중축소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바깥쪽으로 피부하고 조직을 잘라내는 수술은 사실은 제일 스탠다드예요. 그러니까 아주 나이 많으신 분들한테는 해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흉터라는 게 나이가 드신 분들한테는 관대해요. 흉터가 잘 안 보여요. 왜냐하면 피부가 타이트하지 않으니까 흉터 자체가 그 주름 속에 숨겨져서 잘 안 보여요. 근데 젊은 사람들이 하면은요, 젊은 사람들이 인중축소하면은 흉터 굉장히
그거는 곤란합니다. 그거 말고 예전에 이제 그 엘라스티쿰이라는 것을 인중 축소, 인중 부위에다 이렇게 끌어올리는 방법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방법은 그 바깥쪽 조직을 절제하지 않기 때문에 사실은 그렇게 지금 이렇게 효과적인 방법이 못 되고요. 결국 인중 축소는 그 흉터가 100% 있다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네. 그리고 딸기80님, 양악수술, 돌출입 수술하면 플레이트 나사가 몸에 있는데 제거 안 해도 괜찮은 건지 유지해도 괜찮은 건지 궁금합니다. 네, 성형외과에서 사용하는 것은 주 재료가 티타늄이에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다른 정형외과에서 예전에, 요새는 아마 정형외과에서도 티타늄 쓸 거예요. 근데 예전에는 스테인레스 썼거든요. 근데 스테인레스도 철이에요. 그래서 녹이 슬 수가 있었죠. 그래서 예전에 정형외과에서는 그거를 빼는 수술을 따로 했었어요. 근데 성형외과에서 하는 지금 아마 정형외과도 아마 티타늄 재질을 많이 쓸 거예요. 근데 티타늄 재질을 쓰는 성형외과에서 쓰는 플레이트와 나사는 제거할 필요가 없습니다. 뭐 찝찝해서 제거하시는 분들이 있긴 있어요. 그렇지만 제거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네. 그리고 코 조각 주사를 1회 했는데 사이드 써니님, 코 조각 주사를 1회 했는데 코 크기가 조금 줄어든 것 같아서 만족스럽긴 한데 살짝 비대칭이 되어서 추가로는 받지 않을 예정입니다. 3회를 꼭 해야 하는지 의사마다 영구적이다 아니다 다른 말들이 있는데 조각 주사 효과, 유지기간 및 부작용 가능성이 정말 궁금해요. 그러셨는데요. 조각주사가 사실 저 잘 몰라요. 저는 사실 조각주사라는 걸 잘 몰라요. 제가 그래서 그렇게 사실은 큰 효과가 있는 주사라는 생각은 아니고 조각주사를 이제 뭐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긴 있어요. 근데 아마도 제 생각에는 트리암시놀론이라는 조직의 그 콜라겐의 합성을 막아주는 주사제가 있거든요. 전통적으로 흉터를 그 비후성 반응이라든지 이런 경우에 사용하는 아마 그 성분 트리암시놀론 성분 때문에 이렇게 코의 크기, 그러니까 조직이 줄어들거나 이런 걸 기대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주사로 이제 조직을 줄어들게 한다 그러면은 우리가 트리암시놀론으로 주사 놓으면은 그 주사 놓은 부분이 분명히 줄어들거든요. 근데 어떤 문제가 있냐면요. 얼마나 줄어들지 또 정확히 어느 부분이 줄어들지가 정확하게 우리가 알 수 없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주사를 많이 넣으면은 좀 퍼지고 또 이게 주사라는 것 자체가 사실 정확하게 우리가 원하는 그 자리에 들어가기가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뭐 혈관이라든지 혈관 내 이런 특정 부분이 이렇게 지정돼 있지 않으면은 그냥 조직에 놓는 주사들은 이렇게 아주 정밀하기는 조금 어렵죠. 필러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조각 주사 뭐 3회를 꼭 해야 되는 건 아니고요. 한 회에도 효과가 있고요. 비대칭이 돼서 추가적으로 받지 않을 예정인데 사실은 우리 코가 조금씩은 다 비대칭이라서 그게 조각 주사 때문인지 그거는 아마 주사 맞기 전 사진을 한번 보시면 좋겠어요. 네. 그리고 40년 전에 쌍꺼풀 수술했는데 나이가 들어서 눈꺼풀이 덮이고 보기 싫습니다. 네. 그게 이제 상안검 성형이죠. 예전에 우리 노무현 대통령 수술하셨던 그 상안검 성형이죠. 그게 이제 물론 뭐 보기 싫다, 뭐 나이가 들어서 뭐 그런 것도 있겠지만 그 시야를 가리는 문제들도 있거든요. 그런 기능적인 문제 때문에 이제 다시 재수술이 아니라 이거는 이제 다른 수술이죠. 그러니까 바깥쪽 피부를 끊어내는 그러니까 상안검 성형을 하는데요. 또 요즘에는 여러 가지 이제 이 눈꺼풀 처짐을 개선하는 방법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서요. 뭐 여러 가지 방법을 방법 중에서 선택하실 수 있겠습니다. 네.
지방 얘기는 이제 그만하고요. 지방이 사실은 되게 그 중요한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지방주의 하시고 또 그랬는데, 네. 그리고 이제 많이 듣는 질문 중에 하나가 저희 상담할 때 비중격 연골로 수술하면 안 처지는데 귀연골로 수술하면 코끝이 처져요. 이런 얘기를 정말 많이 듣거든요. 성형외과에서. 귀연골로 하면 처진다고. 코끝이. 처진다는 게 이렇게 코가 요렇게 높여놨더니 이 높인 부분이 끝에 가서 이렇게 밑으로 이렇게 쭉 내려왔다는 그런 뜻이죠.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근데 사실은 그게 의학적으로 좀 가능하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왜 그런 얘기가 나왔을까 그런 걸 하는데 제가 이제 재수술을 하다 보니까 그런 경우를 한번 봤어요. 이게 지금 여기 보면 요게 보형물이에요. 보형물. 요새는 별로 안 쓰지만 예전에 많이 쓰던 L자형 실리콘이에요. 요게 엑스레이 보면은요. 엑스레이 보면 요게 요렇게 있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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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이제 똑같은 요 포지션으로 딱 요런 게 있거든요. 이 연고를 예전에 이제 귀연고를 쓰시면서 그 의사들이 이제 귀연고를 쓰시면서 그 연고를 어떻게 썼냐면요. 귀연골 위에다 이렇게 실로 꼬매요. 이렇게. 그렇고 이제 실리콘 보형물을 이제 넣는 거죠. 이렇게. 쏙 집어넣죠. 이게 처음에는 그럴듯해요. 그러다가 이 연골 자체의 베이스가 이 바닥이 미끌미끌한 실리콘이잖아요. 이 실리콘이니까 유착을 하지 못하고 유착을 해서 자리를 잡아야 되는데 그냥 처음에 의사가 그냥 실리콘 위에 꼬매놓은 그 자체로 그냥 그대로 있으니까 밑으로 이렇게 미끄러져서 내려가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저도 왜 연골이 처질까? 귀연골이라고 해서 귀연골이라서 유착이 안 되거나 그런 건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이렇게 실리콘에다가 연골을 이렇게 꼬매서 묶어서 사용하시는 그런 분들이 좀 예전 선생님들이에요. 좀 아직 성형외과가 충분하게 수술 기법이 발전하기 전 선생님들이에요. 근데 그 당시에 사실 제일 우리가 쉽게 연골을 채취할 수 있는 부분이 귀연골이고요. 비중격 연골만 해도 채취하기가 조금 까다롭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성형외과 전문의들 중에서도 요새는 뭐 성형외과 전문의들이 비중격 연골 채취하는 건 뭐 굉장히 쉬운 수술 중에 하나지만 예전에는 사실 비중격 연골은 채취하기가 좀 까다롭고 귀연골을 많이 사용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귀연골 쓰면 코끝이 처진다라는 그런 그 얘기가 생긴 것 같아요. 그렇지만 사실 요새는요 이 수술을 이렇게 안 하고요. 이렇게 안 하고 보형물이 코끝을 높이지 않죠. 보형물이 코끝을 높이지 않고 보형물은 이 콧대만을 높이도록 하고 코끝에는 이렇게 귀연골로 이렇게 층층이 지붕을 쌓거나 또는 이렇게 기둥을 만드는 이런 방식으로 코끝 자체는 이렇게 움직이잖아요. 코끝 이렇게 움직여요. 이렇게 여기다가 이렇게 실리콘이 저렇게 큰 조직보다 그 높은 비율의 실리콘이 있으면은 문제가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자기 연골을 사용하기 때문에 귀연골이 처진다라는 것은 예전에 분명히 그런 경우가 있었으나 요즘에는 그럴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네. 네. 질문 받을까요? 네. 지방주입을 주름을 펴는 데는 비추라고 하셨는데 이마주름에 필러를 하는 것도 같은 이유로 비추예요. 예. 이마주름에 필러 하는 것도 저는 비추인데요. 제가 사실은 이걸 하시는 선생님들이 있어요. 그리고 사실은 실제로도 주름도 없어지는 경우가 있는데 나는 그 울퉁불퉁해서 저는 솔직히 좀 그래요. 그러니까 이마에다 해요. 이마에다 하는 이유는요. 이마에 우리 남자들 보면 이렇게
이렇게 눈썹뼈가 탁 나오고 이렇게 이 안화상 윤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게 이렇게 탁 튀어나오고 이런 걸 잘생겼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사실 그게 여자분들한테는 억세 보이는 그런 문제가 있거든요. 문제도 아니죠. 뭐 요새는 뭐 여자분들도 그래도 뭐 이쁘기만 해. 근데 어쨌든 그런 그 굴곡을, 주름이 아니라 굴곡을 완화시켜주는 그런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권해드려요. 그리고 그냥 주름을 목적으로 한다. 이마주름이 정말 해결이 안 되거든요. 이마주름은 사실은 쌍꺼풀이 없는 경우에는 100% 생기는 거예요. 예전에 우리 노무현 대통령께서도 그 쌍꺼풀이 없으니까 쌍꺼풀은 없는데 눈은 커요. 이런 분들은 이마를 쓸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나중에 그 기회가 되면 제가 좀 말씀드리는데 이마를 쓴다고 저번에도 저희가 말씀드렸죠. 이마를 쓴다고 안검하수가 아니라 오히려 안검하수 아니고 눈 잘 뜨고 눈 뜨는 힘 좋고 근데 쌍꺼풀이 없어. 이런 분들은 이마 진짜 많이 써요. 노무현 대통령이 나중에 우리가 수술하시고 나서 눈 얼마나 컸어요. 그건 눈을 크게 만든 게 아니라 원래부터 크셨던 거예요. 근데 많이 가려져 있었기 때문에 그 가려져 있는 피부를 움직이려고 이마를 많이 쓰셨던 거죠. 근데 거기다가 그 기능을 하는 주름에다가 필러나 보톡스를 넣으면은 문제가 생기는 거죠. 특히 보톡스를 맞으면 안 돼요. 이마 주름까지도 주름을 필러로까지도 내 이해가 가는데 이마 주름 많다고 50대, 40대, 50대 넘은 분들이 이마에다 보톡스 맞으면은요 눈 되게 불편해요. 네. 그리고요. 네, 그러니까 필러를 이마 주름으로 하는 거 저는 비추해요. 근데 그렇게 하는 선생님들도 있고 또 사실은 이 성형수술이라는 게 어떤 한 가지 방법으로 내가 뭐 이거는 나만 옳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는 비추. 네. 그리고 딸기80님 선생님 다크서클이 있고 눈밑지방 재배치 수술할 때 쌍꺼풀 앞트임 뒷트임 미용수술 동시에 할 수 있나요? 네, 동시에 하라고 병원에서 많이 그러죠. 뭐 할 수 있어요. 예, 근데 뭐, 그러니까 이따가도 나오지만 뭐 한 가지를 했는데 뭐 위는 했는데 아래는 안 해서 뭐 밸런스가 안 맞는다 그런 거 없어요. 밑에는 밑이고 위는 위예요. 그래서 당연히 같이 하실 수 있고요. 밑에만 하셔도 어색하지 않고요. 네. 네. 그리고 눈썹 밑 거상하면 눈이랑 눈썹이랑 너무 가까워져서 딱 붙지 않을까요? 제가 이따가 설명 다시 드릴게요. 이거 있어요. 제가. 네. 네. 그리고 정말 많이 듣는 얘기가 요새는 고어텍스 자체를 그렇게 많이 사용은 안 하는데 고어텍스 예전에 한 2000년대 초중반 고어텍스 진짜 많이 썼거든요. 실리콘 대신해서요. 콧대 높일 때. 고어텍스는 제거할 수 없다. 그런 얘기 많이 있었어요. 근데 고어텍스가 실리콘하고 다른 거는 실리콘에는 이 스페이스가 없어. 속 안쪽에 스페이스가 없어요. 그러니까 외부하고 완전히 분리가 되는 게 실리콘이에요. 근데 고어텍스는요. 고어텍스가 왜 우리 등산화, 등산복 이런 거 땀은 배출하고 물은 안 들어온다. 이런 거 들어보셨죠? 이게 그 작은 구멍이 이렇게 여러 레이어로 존재해서 땀은 배출을 바깥으로 하고 땀은 배출을 하고 공기는 통하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어쨌든 고어텍스라는 물질 자체에 아주 마이크로 포어 그러니까 작은 구멍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그 구멍들이 많이 있는데 그 구멍들이 많이 있는데 이 구멍으로 조직들이 자라 들어가서 나중에 제거할 때 제거가 어렵거나 힘들다. 조직하고 붙어버려서 제거가 안 된다. 그런 얘기 많이 있었어요. 특히 고텍스 사용하고 나서 한 1, 2년 있을 때, 1, 2년 때 그런 문제가 있다라고 뭐 많이 이제 또 이제 고텍스 사용에 대해서 반대하는 선생님들 측에서도 뭐 그런 얘기하고 그랬는데요. 그러고 나서 한 10년 정도가 흘렀죠. 그러고 나서 이제 재수술 케이스에서 보니까 물론 고텍스는 실리콘보다 보형물을 제거하기가 어려워요. 어려운데 정말 불가능할 정도로 어려운 게 아니라 실리콘 제거하는 게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가 노력이 한 50% 필요하다 그러면 고어텍스 제거하는 건 한 70% 정도 노력이 더 드는 거. 그러니까 그렇죠. 실리콘 제거하는 노력에 한 20%에서 30% 정도 더 그 정도가 더 좀 수고로운 수술 시간이나 수고로운 그런 거가 이제 결론이 났죠. 그래서 사실 요새는 거의 그런 얘기가 없는데 지금 아마 예전에 코 수술하셔서 고텍스 콧대 안쪽에 들어가 계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이거 나 제거 안 되는 거 아닌가, 또 문제가 생기면 어떡하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그거는 나중에 충분히 제거가 되니까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근데 그럼 왜 요새는 고텍스 안 써? 왜 안 쓰냐면요. 고텍스를 쓰면 단점이 하나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많은 의사 선생님들이 그거는 느끼셨을 거예요. 뭐냐면 이 콧대에 이 굴곡이 좀 더 잘 보여요. 그게 어떤 경우에서는 자연스러워요. 왜냐하면 마치 코뼈 같잖아요. 그래서 남자분들한테는 괜찮은 면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성형수술을 매끈하게, 심지어는 남자들도 이제 미스터 트롯 그런 거 보면은 콧대에다가 매끈매끈하고 나는 사실 조금 찬성하지 않는데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그 고어텍스가 약간 굴곡이 생기기 때문에 안 쓰는 거지, 고어텍스 자체에 생리적이나 또 물리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안 쓰는 것은 아닙니다. 네, 이영광님, 네, 안녕하세요. 랭컨님, 안녕하세요. 네, 네. 네, 그래서 고어텍스 제거할 수 있습니다. 근데 멀쩡히 있는 거 제거할 필요는 전혀 없겠죠. 혹시 걱정하실까봐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는 거죠. 네. 그리고 질문 받을게요. 문꽃님, 코 수술하고 콧구멍이 찝혀서 되게 복 없이 보이고 코털이 눈에 보이는 콧기둥까지 따라 내려오고 자라요. 수술 전에 코털 정리라든지 신경승전기 한 번도 없는데 코털 정리하다가 알게 되었는데 손가락을 넣어서 콧기둥을 만져보면 기둥에 가위로 종이를 잘라놓은 듯 따로 노는 것이 만져지고 한쪽으로 휘었어요. 그러니까 콧구멍에다 이렇게 넣어보면은 콧구멍에다 뭘 넣으면은 이렇게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이렇게 뭐가 만져진다는 거죠. 재수술에 도움이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코 기둥 안쪽에서 만져지는 거는 우리가 스트럿이라고 해서 비주에다가 뭐를 집어넣는 거예요. 이렇게 뭐를 집어넣는 수술이거든요. 그래서 그게 한쪽으로 치우쳐져서 스트러트라는 코의 기둥이 한쪽으로 치우쳐져서 그렇게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좀 바로 잡는 게 낫고요. 사실 근데 우리 문꽃님 경우에 제가 보기에 가장 좀 여기서 딱 느껴지는 거는요. 콧구멍이 찝혀서 복 없이 보인다고 그랬거든요. 제가 요 비슷한 사진이 하나 있어요. 이렇게 쭉 보면은 여기 보면 이분 보면은 여기 코끝이 뾰족하죠. 예, 뾰족하죠. 이게 사실은 이제 요 땡겨서 말씀드릴게요. 이게 사실 코끝이 이렇게 뾰족하죠. 이 여배우 수술 안 한 이 여배우 보면은요. 사실 아주 예쁜 배우는 아닌데 보면 아주 개성 있고 멋있어요. 그리고 이분이 지금 이 사진에서는 안 나오는데 완전 버선코예요. 완전 버선코. 제시카 체스테인이라고 그분인데 제시카 차스테인이라는 분인데 이렇게 버선코가 되려면은요 코끝이 이렇게 뾰족하면 안 돼. 이 사람이 예쁜 버선코인 이유가, 자연스러운 버선코인 이유가 버선코이면서 코끝이 넓어요. 보시면 코끝이 넓거든요. 이분 사진 한번 인터넷에서 찾아보세요. 제시카 차스테인. 이분 사람 보면은 이분 보면은 코끝이 넓어요. 그리고 또
되게 유명한 사람이 누가 있냐면 맷 데이먼이라고, 요새 제가 너무 늙어가지고 그 사람 얘기를 안 했는데 근데 맷 데이먼이란 사람도 남자 배우인데 완전 버선코거든요. 근데 자연스러워요. 근데 우리가 수술에 의해서 만든 코는 이렇게 부자연스럽단 말이야. 그러니까 버선코가 자연스러우려면 코끝이 좁으면 안 돼요. 코끝이 넓어야 돼요. 맷 데이먼도 그렇고 이분도 그렇고 또 우리 저기 그 민효린 씨 있죠. 민효린 씨. 민효린 씨도 정말 명품 코라고 그러잖아요. 그분이 진짜 자연 코인 게 뭐냐면 코끝이 넓은 버선코예요. 사실 근데 왜 그러면 코끝이 넓은 버선코를 우리가 수술에 의해서 만들기가 어렵냐면 코끝을 낮은 걸 높이잖아요. 낮은 걸 높이면 어쩔 수 없이 좁아져요. 높은 상태에서 높이기가, 그러니까 넓은 상태에서 높이기가 어렵다고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렇게 삼각형으로 이렇게 쭉 높이는 거니까, 그러니까 삼각형으로 이렇게 좀 높이는 거니까 끝에 가서는 높이면 높일수록 점점 좁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끝이 좁은 코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코끝이 뾰족하고 버선코인 코는 정말 수술한 코라고. 이게 지금 보면은요, 우리 저기 그 마인드 C란 분 알죠? 그 강남 언니라고 그 만화 있어요. 만화 이렇게 제가 그분한테 그거 좀 저 유튜브에 좀 사용해도 되냐고 그 한번 허락을 받으려고 그러고 있는데 그분 사진이랑 그분이 그린 그림이랑 요거랑 똑같아요. 코끝은 뾰족하고 버선코 만들고. 근데 어쨌든 지금 우리 문꽃님 경우에 콧구멍, 코끝이 찝혀서 복 없이 보인다는 게 바로 이런 모양으로 저는 생각이 되는데요. 어쨌든 버선코는요, 코끝이 이렇게 이분처럼 수술 안 했겠죠, 이분 당연히. 이렇게 코끝이 넓어야지 이쁘건 안 이쁘건 자연스러운 거예요. 맷 데이먼 같이, 민유린 씨 같이. 네. 그리고 아까 저기 있죠. 제가 이거 했다 저거 했다 너무 좀 정신이 없긴 한데요. 눈썹 밑 리프팅, 눈썹 밑 절개를 하면 눈하고 눈 사이가 가까워져서 너무 좁아지지 않을까요? 아까 그거 물어보셨잖아요. 이 눈썹하고 눈하고 사이가 만약에 타이트한 피부라면 말이죠. 이 두 사이, 지금 제가 이렇게 손을 잡고 있는 이 두 간격 사이에 피부가 타이트하게 있어요. 그러면 그 타이트한 피부를 끊어내면 이렇게 가까이 오겠죠. 이렇게 가까이 오겠죠. 그런데 이 사이에 피부가 여유가 있어. 한참 뭐가 많아. 이렇게 피부 여유가 많아. 그럼 그걸 잘라낸다고 해서 가까이 올까요? 그러니까 지금 눈하고 눈썹 사이에 피부가 조직이 저렇게 여유가 많아요. 그럼 이걸 피부를 잘라낸다고 해서 두 사이가 가까이 올까요? 정말 많이 저 질문 받거든요. 눈썹 밑 리프팅 하면 눈하고 눈썹이네요. 이거 오타 났습니다. 눈하고 눈썹 사이가 가까워지지 않을까요? 네. 멀어질 리는 없죠. 당연히. 멀어질 리는 없는데 이렇게 우려할 정도로 가까이 오지 않기 때문에 사실은 눈썹 밑 리프팅 굉장히 많이 하시죠. 아까도 그 쌍꺼풀 예전에 40년 전에 수술하셨는데 좀 어떻게 왔으면 좋겠냐. 눈썹 밑 리프팅 좋은 대안이고요. 물론 이제 그 이마 당기는 거, 그러니까 눈썹 밑 내시경 당기는 거 뭐 그것도 많이 저희도 추천을 하는데 사실 눈썹 밑 리프팅 많이 하세요. 뭐 흉터도 생각보다 꽤 괜찮고요. 그래서 그렇게 많이들 하세요. 네, 네. GB님. 네, 이런 경우가 있을까봐 제가 약간 긴장을 합니다. 8년 전쯤에 눈매 교정과 뒤트임 받았는데 잘 때 눈이 좀 떠지는 것 같더라고요. 사실 눈매 교정을 하면은 그게 기본적으로 눈 뜨는 근육의 근막을 좀 줄이는 거죠. 그러니까 그 반대 방향으로의 운동이 어느 정도 제한받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많이 한 거라면 그거에 의해서, 그러니까 이제 이 눈매 교정의 정도를 아주 많이 한 거라면 뭐 그 범위는 눈매 교정 많습니다. 그런데 사실 약간 한 경우라면 그게 꼭 그 눈매 교정이 범인이 아닐 수도 있어요.
예, 그래서 되게 사실은 우리가 눈을 주무실 때 약간 눈이 벌어지는 거, 그러니까 사실 이제 잘 때 눈 뜨고 잔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잘 때 눈을 뜨고 자는 게 아니라 주무실 때 이렇게 약간 그러니까 눈이 이렇게 딱 그러니까 이렇게 잠겨지지가 않고 약간 벌어지는 거, 살짝 이렇게 벌어지는 거죠. 눈을 이렇게 약간 벌어지는 현상이죠. 그게 사실은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와요. 사실 눈매 교정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요. 사실 쌍꺼풀에서 이 속눈썹 주변에 있는 근육들이 약화되면 생길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요. 심지어는 아무 수술도 안 했는데도 주무실 때 약간 벌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아주 심하면은 사실은 이게 좀 조절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는데요. 뭐 한번 병원에 오시죠. 네. 그리고 데니홍님, 안녕하세요. 나이가 들면서 눈밑이 불룩하게 나오는 거 어떤 수술을 해야 하나요? 그렇죠. 지금 이분도 그렇죠. 이렇게 불룩해졌죠. 이게 도대체 왜 불룩해질까요? 예? 그 나이가 들면서 지방 주입을 해야 될 정도로 지방이 부족한데 왜 여기는 불룩해질까요? 이게 이 안구 안쪽에 있는 지방이에요. 그러니까 안구가 깔고 앉았던 지방이에요. 그러니까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게 바깥으로 이렇게 일부가 삐져나오는 거죠. 왜냐하면 그 지방층을 잡고 있던 인대들이 느슨해졌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지방을 재배치하고요. 젊으신 분들은 뭐 지방 재배치하는 것만으로도 괜찮아요. 근데 우리가 이제 한 50대, 40대 후반 50대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피부를 같이 위쪽으로 당겨주는 방법도 있고요. 또 한 가지 사실 되게 여기가 볼록하신 분들이 여기가 많이 꺼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보면 요만큼 여기 그림자 있는 거 보이세요? 여기? 이 그림자가 왜 생길까요? 여기 그림자가 있죠. 이 그림자가 왜 생기냐 하면요. 이렇게 앞으로 이렇게 지금 이렇게 튀어나온 거에 아랫면에는 이렇게 그림자가 있죠. 하늘을 보면 어떻게 돼요? 하늘을 보면 하이라이트가 생기죠. 그러니까 이렇게 튀어나온 입체는 윗면에는 밝은 하이라이트가 생겨요. 그리고 아랫면에는 그림자가 생기는 거죠. 우리가 이걸 다크서클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 여기 이거 다크서클이 아니고요. 요걸 다크서클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눈보다 일정하게 떨어져서 요 하이라이트 때문에 더욱더 부각돼 보이는 아랫부분의 그림자를 다크서클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지방의 굴곡을 완화시키고 또 이거를 사실 이제 안쪽으로 집어넣으면 좋은데 너무 많이 집어넣으면 이 자체가 좀 어두워져요. 그래서 요새는 이렇게 이 부분에다가 지방을 그러니까 이 튀어나온 지방은 밀어놓고 그 아래쪽에 이렇게 꺼진 부분은 지방이나 필러로 조금 살려주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 부분에 하이라이트가 넓고 밝게 생기도록 만들어 줍니다. 네, 하안검 성형 또 이제 눈밑 지방 재배치 이런 것들을 그런 것들을 권할 수 있습니다. 부산 남자님 질문이 사각턱 수술하고 싶은데 정면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윤곽 수술은 하고 나서 처짐이 있는 걸로 아는데 사각턱 처짐은 덜하다고 들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사각턱 처짐은 좀 덜해요. 좀 덜해요. 왜냐하면은 그러니까 이 뼈가 뼈 아래쪽에 있는 조직들이 아래쪽에 있는 조직들이 이 그 목으로 변하거든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광대에 비해서는 처짐이 덜해요. 그리고 아까 뭐가 있었더라? 네, 정면 효과는 자기 골격에 따라서 어떤 분들은 있고요, 어떤 분들은 좀 약한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골격이 옆쪽으로 아무래도 이렇게 넓은 이렇게 약간 이제 넓은 형태의 사각턱인 경우에는 효과가 아주 좋고요. 근데 이렇게 옆은 좁고 그냥 우리가 측면에서 봤을 때 각이 큰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조금 약하고요. 네. 그리고 코성형하고 부었는데 어떻게 회복 기간까지 얼마나 걸릴까요? 코성형하고 부었는데 회복 기간까지 얼마나 걸릴까요? 네.
염증 같은 문제가 없다면 대부분은 7일에서 10일 정도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7일이 되면 7일째가 되면 붓기의 70%가 사라져서 다니시는데 지장이 대개는 없어요. 물론 멍 약간 들고 너 왜 여기 조금 부은 것 같다 그런 얘기 들으실 거예요 분명히. 근데 70%가 7일째는 빠진다고 보셔도 되고요. 10일째에서 2주 정도 되면은 뭐 대부분 크게 문제 없이 빠질 거예요. 근데 예를 들어서 2주, 3주가 넘어간다 그거는 다른 문제를 좀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네, 김준영 원장님한테 네 잘하셨어요. 네, 2년 전에 눈매 교정 받으셨는데 만족스러우시고 네, 네 감사합니다. 꼭 안부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게 이제 연관되는 거니까 같이 할게요. 눈이 지방은 나이가 들면서 그러니까 이건 이제 사실은 이제 눈 위에 지방 많으신 분들이 이제 쌍꺼풀 수술하다 보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거 지방 빼야 된다고 그러면은 아니 나이 들면 이거 눈 쑥 꺼질 텐데 이거 빼면 어떡하냐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 지방이 나중에 꺼지지 않는 장치를 할 텐데 이거 빼버리면 어떡하느냐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죠. 근데 그 지방의 나중에 운명이에요. 지방이 좀 변한 거 아시겠어요? 지방이 말이죠. 원래 여기 있다가 지금 요 앞쪽으로 이동을 했어요. 그러니까 바깥쪽에 피부도 변하지만 지방도 변해요. 지방의 위치도 변해요. 그러니까 피부도 처지지만 지방의 위치도 또 다른 방향으로 처지죠. 피부는 그냥 이렇게 아래쪽으로 처지죠. 왜냐하면 바깥쪽에 걸리는 게 없으니까. 그런데 안쪽에 있는 지방은 여기 있던 게 일로 내려갈 수는 없거든요. 왜냐하면 거기는 피부가 이렇게 막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 옆으로 가요. 옆으로. 그러니까 눈 앞쪽 부분에. 그래서 여기가 이렇게 이 앞쪽에 보면 이렇게 볼록하게 나오신 분들이 있어요. 우리가 좀 나이 드신 분들 중에서. 그게 지방이 이 중앙에 있던 지방이 앞쪽으로 이동한 거예요. 그래서 이 지방을 약간 물론 지방 예쁜 눈들 있어요. 보면은 저는 사실 예전에는 눈 위에 지방이 무조건 없어야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더라고 보니까 지방 있고도 예쁜 눈들이 많이 있더라고. 근데 너무 많으면 안 돼.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통 눈 위에 지방은 나이가 들 때 이렇게 처지기 때문에 너무 아까울 필요는 없어요. 근데 물론 너무 많이 빼면 안 되겠죠. 네, 지방의 위치도 바뀌어요, 서예림. 네, 네. 그래서 사실 이제 아까 있잖아요. 이제 저희 병원에서 수술하시고 눈이 잘 눈매 교정하시고 주무실 때 약간 벌어진다고. 근데 쌍꺼풀 수술이나 눈매 교정하고 나서 눈 안 감긴다고 얘기하는 게 이제 피부가 부족해서 그렇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뭐 연예인들도 뭐 자기가 피부를 많이 잘라서 뭐 수술하고 나서 눈이 안 감겨요. 막 그런데 사실은 눈 안 감기는 이유의 넘버원은 피부 부족이 아니에요. 예. 사실 눈 안 감기는 이유의 넘버원은요. 사실은 이렇게 눈매 교정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그분이 이제 조금 그게 원인일 수도 있는데 약간 그런 거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조금 있어요, 사실은. 근데 이렇게 잘못 이렇게 울퉁불퉁하게 되거나 또 이렇게 부분적으로만 이렇게 올라가 있는 이런 눈매 교정은 만약에 문제가 있다 그러면은 그거는 한두 달 내에 꼭 풀어주는 게 좋아요.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꼭 해드리고 싶은 얘기가 그거예요. 이게 네, 이거 눈제 수술을 꼭 하면은 6개월 있다가 하라고 그러는 경우가 일반적이에요. 맞아요. 6개월 있다가 하는 게 여러 면에서 유리해요. 그런데 아까처럼 눈매 교정 과교정이 된 경우에는요. 6개월 기다리시면 안 돼요. 빨리 해결하시는 게 여러 가지로 낫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다른 경우는 6개월 기다리셔야 돼요. 기다리시고 결과도 좀 봐주셔야 돼요. 그리고 의사들도 어느 정도 좀 믿어주시고 그게 좋은데 과교정에 기미가 있다 그러면은 그거는
너무 6개월 동안 맥 놓고 기다리시면 안 돼요. 예. 그래서 그러니까 사실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제 그 제가 상담을 하다 보면 좀 그렇게 제가 설명을 드리기가 짧게 드리기가 어려운 부분들 그런 얘기들을 골라서 이렇게 지난 시간 이번 시간 같이 이제 한번 얘기를 해봤어요. 사실 그래서 뭐 거창하게 뭐 진실 거짓 그랬는데 사실은 이런 것들은 이제 어떤 면에서 보면 좀 그 오해가 있는 것도 있고요. 어떤 것들은 전혀 사실이 아닌데 잘못된 속설처럼 퍼져 있는 것들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조금 앞으로도 제가 이제 요 방송을 하게 되면은 좀 기회가 날 때마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질문을 네. 한쪽 눈만 겹쌍꺼풀이고 눈에 지방이 없는 편인데 메모리랑 절개 중 어느 게 더 나을까요? 쌍꺼풀 후에도 겹쌍꺼풀이 될 수 있나요? 짝눈이라서 스트레스예요. 램그로님. 네. 사실 이게 직접 배야 돼요, 이거는. 직접 배야 되는데, 지방이 없으면, 그러니까 지방이 없다는 거는 사실은 지방이 진짜 없으면은요, 눈이 여러 개 없대요. 이거는 지방 주입을 하셔야 되고요. 메모리랑 절개랑 어느 게 더 낫냐? 당연히 사실은 메모리 더 좋죠. 똑같은 경우라면. 그런데 눈 뜨는 힘이 약한 경우에는 메모라면 안 될 수도 있어요. 당연히 사실은 성형수술은 좀 더 쉽고 간단한 방법을 하는 게 부작용을 줄이는 방법이죠. 그래서 당연히 매몰도 되고 절개도 되고 그런 게 똑같은 조건이라면 매몰이 더 나을 수도 있는데요. 지방이 없는 경우에 간혹 가다가 눈 뜨는 힘이 약하신 분들이 있어요. 이 경우에는 지방 주입하고 절개를 해야 되는 경우도 있어요. 사실 짝눈이 아니라 짝쌍꺼풀이죠. 네. 몽고주름은 앞트임하면 제거가 안 돼. 몽고주름의 일부를 제거하는 거예요. 사실 몽고주름은 단순히 앞쪽 부분만 있는 게 아니에요. 뒤쪽까지 쭉 연결이 된 거거든요. 저번에 그 사진이 있었는데 이번엔 안 가져왔나요? 지금 여기서 보면요, 이거 이렇게 쳐졌죠. 이건 몽고주름이에요. 몽고주름이 이분의 몽고주름은요, 여기서부터요, 여기까지 쭉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앞트임이라고 말씀드리는 거는 요 앞쪽 부분에 몽고주름의 시작 부분을 열어주는 거지 이 위쪽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는 제대로 된 쌍꺼풀 고정이 중요한 거죠. 눈 밑 정적 주름은 치료할 수 있죠. 동적인 주름이 어려운 거죠. 눈가의 동적인 주름은 보톡스가 제일 좋습니다. 수술로 안 돼요. 예. 그리고 눈 밑에 정적인 주름 중에서 다는 안 되고요. 깊은 주름은 해결할 수 있는 경우가 있죠. 긴 곡선 사각턱이라는 게 있던데 귀 밑 사각턱 제거만 하는 경우보다 정면 효과가 네, 사각턱 추가 질문인데 긴 곡선 사각턱 수술이라고 하던데 귀 밑 사각턱 제거만 하는 것보다 정면 효과도 있다고 들었는데 피질 절골술로 각진 부분을 갈아주는 것도 있다고 하던데 실제 효과가 있는지 그리고 부작용이 있는지 네, 그거 굉장히 많이 하는 수술이에요. 예, 그러니까 귀 밑 사각턱은요, 그거는 사실은 지금 말씀하시는 입안 쪽으로 해야 돼요. 그 정면 효과를 확실하게 보시려면 귀 밑 사각턱으로는 효과가 없으실 거고요. 긴 곡선 사각턱 하고요. 피질절골술도 효과가 있고요. 네. 그러니까 긴 곡선이라는 건 훨씬 더 넓은 부분을 한다는 거고요. 귀 밑에서는 정말 귀 밑 부분밖에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뭐 좀 그래요. 네, 부작용, 모든 수술은 다 부작용이 있죠. 그렇지만 요즘엔 선생님들 굉장히 수술 잘해요, 의사들. 그래서 윤곽 같은 거 기구도 정말 좋아졌고 그래서 사실 굉장히 믿을 수 잘 이게 뭐 웬만하게 정말 이상한 병원이 아니라면 크게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네, 네. 안검하수랑은 전혀 달라요. 아까 우리 람그루님 눈에 여러 겹 지는 거 말씀하셨죠? 네, 안검하수랑은 다르지만 눈 위에 지방이 너무 없으면은요 눈 뜨는 게 불편해서 그 저항이 많이 늘어나죠. 네, 네.
그리고 또 이제 많이 오해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쌍꺼풀이 절개선을 따라서 생기고 절개선 왜 절개한 부분 바깥으로 쌍꺼풀이 생기느냐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근데 절개한 부분 바깥으로 쌍꺼풀이 생길 수도 있고요. 그 결에 따라서 또 특히 재수술인 경우에는 이전 절개선을 많이 따라가야 되잖아요. 그걸 제거하기도 하고 그래야 되니까 절개선하고 쌍꺼풀이 꼭 일치하지 않는 경우도 많이 있고 그게 이상한 건 아니에요. 물론 지금 여기서 보면은요. 여기 흉터 여기 쫙 있고 쌍꺼풀이 밑으로 쭉 가죠. 예, 이런 좀 곤란한 경우도 있죠. 이거는 사실은 아마 수술 받은 분이 그렇게 요구했을 거예요. 쌍꺼풀 라인 이 뒤쪽으로 시원하게 해달라고. 근데 이 시원하게 이쪽으로 안 가요. 왜냐하면 여기 뼈가 있거든요. 뼈가 있기 때문에 시원하게 못 가고 흉터는 절개는 이쪽으로 의도했지만 그 밑으로 쭉 떨어져 버리는 거야. 어쨌든 쌍꺼풀에서 절개 쌍꺼풀에서 절개선을 따라서 꼭 쌍꺼풀이 생기는 것은 아니입니다. 네. 람그루트님, 네, 설명해 드릴게요. 눈두덩 지방은 제 지방을 떼내서 주입이 아니라 주입이니까 주사로 넣는다는 뜻이에요. 지방 주입 주사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사로 빼서 주사로 넣는 거예요. 되게 조금이에요. 되게 조금이에요. 많이 할 필요 없어요. 다만 눈 위에 지방을 넣으면은요, 약간 표시는 나요. 그 다음 시간에 제가 한번 소개해 드릴게요. 네, 그러니까 많이 넣지는 않는데 문제는 눈 위 지방 주입할 때 문제는 약간 표시가 납니다. 네, 그거는 다음 시간에 한번 다뤄드릴게요. 네. 네. 안구건조증이 있으면 쌍꺼풀 수술 비추천하시나? 심하면은 사실 좀 그런데요. 사실 쌍꺼풀 수술 자체가 이 안구건조증 증상을 안구건조증을 악화시키진 않아요. 그런데 사실 초기에는요, 안구건조증 증상이 눈이 뻑뻑한 거잖아요. 근데 쌍꺼풀 수술하고 나서 초기에 뻑뻑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마치 그게 마치 이 안구건조증이 심해진 것처럼 쌍꺼풀 수술 후에 심해진 것처럼 느끼실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초기에 이제 병원에 이거 왜 그러죠? 그렇게 이제 의사들이 답이 궁색한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 사실은 안구건조증하고 쌍꺼풀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네, 오늘 많은 분들이 들어와 주시고 또 귀 기울여 주셔서 좋네요. 네, 또 제가 이렇게 혼자 진행하는 건 또 생각해 보니까 처음이에요. 그런데 또 혼자 진행하니까 또 이렇게 또 좀 더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 의견에 집중을 할 수 있어서 좋으네요. I am Groot. 예. 램 그룹이 아니라 I am Groot. 예. 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네. 그래서 오늘은 사실 이제 그러니까 상담 시간 중에 만나는 상담 중에 만나는 오해들을 가지고 다뤄봤고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하고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네. 2주 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궁금증이 해결되지 않으셨다고요?